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혼수 안 해줬다고 시어머니에게 라면만 주구장창 끓여준 며느리에게 참 독특하면서 기가 막힌 복수를 하신 강순희님의 사연입니다. 참 독특한 해결법이었지만 그래도 효과는 좋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강순희님은 어떤 방법으로 며느리에게 참교육을 하셨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른을 바라보고 있는 강순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들은 참 순하고 착한 아이라 저로서는 큰 말썽 없이 무탈하게 잘 자라준 것이 정말 큰 복이라 생각했죠. 물론 혼자 벌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젊은 시절엔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무럭무럭 자라는 아들을 보면서 힘든 것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제가 왜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되셨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저희 며느리 때문이에요. 제가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조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끼리 자주 모여서 텃밭에서 난 채소를 나눠 먹거나 계절마다 마을회관 같은 곳에 모여 김장도 함께 담그곤 한답니다. 저도 시장통에 나가 야채 장사를 하며 생활비를 벌곤 했지요. 아침 일찍 가게를 열면 단골 아주머니들이 와서 콩나물 한 봉지, 무 한 뿌리씩 사 가시면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지치지 않고 잘 살아왔던 건 옆에 있어준 사람들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혼자 키운 아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성적도 꽤나 좋았습니다. 딱히 가르친 건 없다만 머리가 영특해서 중학교까진 마을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부터는 서울로 유학 아닌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제 형편이 그리 넉넉치 않아 매달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이 조금은 빠듯했지만 아들은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저를 덜 힘들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서 가끔씩 반찬을 싸들고 서울로 올라가 아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아주 소소한 인생의 낙이었어요. 비록 아버지 없이 자랐어도 삐뚤어지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잘 지내고 있는 아들을 보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죠. 다행히 아들은 대학교도 무난히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바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취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기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들이 야무지고 착실해도 세상 물정은 아차하는 순간에 발목을 잡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영주야, 혹시 힘든 일 생기면 꼭 엄마한테 말해. 괜히 엄마 걱정할까 싶어서 마음속으로 숨기고 끙끙 앓고만 있지 말고. 걱정하지 마셔요. 어머니, 제가 무슨 어린애예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30대예요. 그리고 이제 취업도 했으니까 장사 그만하세요. 연세를 생각하셔야죠. 아이, 장사를 접기는 뭘 접어. 큰일 날 소릴. 너 어릴 때부터 한자리에서 쭉 해왔는데 물건들 힘이라도 남아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놔야 나중에 너 결혼 미천을 걱정 없이 대줄 거 아니야. 아휴, 우리 어머니 고집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렇게 아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도 저는 꾸준히 시골 생활을 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따금씩 아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시골에 살던 사람이 도시 생활을 하게 되면 적응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만연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곳에 머물러 사는 것이 좋았기에 꾸준히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한 지 3년쯤 접어들었을 무렵, 느닷없이 제게 전화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사실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인사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응, 여자친구가 있었어. 엄마한테 말을 하지.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괜히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다가 헤어지면 또 민망하니까 말씀 안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서 한 번은 보여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오, 그래. 괜찮은 아가씨인가 보네. 엄마는 언제든 괜찮으니까 너희 일정 맞춰보고 데리고 와. 궁금하다. 우리 아들이 만나는 아가씨가 어떤 아가씨인지.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벌써 결혼을 이야기할 나이가 되었나 싶기도 하고, 그냥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주말에 여자친구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회사 동료로 만나 1년 넘게 진지하게 사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의 첫인상은 무척 도회적이었습니다. 저처럼 시골 흙냄새가 몸에 밴 사람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달까요? 새하얀 셔츠에 잘 어울리는 검정 바지를 입은 모습이 제가 TV에서나 보던 세련된 직장인 같더군요.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살았다기에 혹시라도 깍쟁이는 아닐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사근사근 제게 말을 잘 걸어줬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영주 씨가 어머님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고 너무 궁금해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기뻐요. 오래간만에 도시 벗어나서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요. 우리 영주가 내 자랑을 많이 했나 보네요. 딱히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 나도 아가씨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가워요. 아,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죠. 배도 많이 고플 텐데 얼른 밥 차려줄게요. 그날 저는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꺼내서 상을 차렸어요. 아들이 온다고 갈비찜도 하고 감자조림, 콩나물 무침, 연근조림, 시골에서 직접 담근 김치 등등. 도시 밥상보다는 조금 촌티나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성껏 상을 차리니 며느리가 입을 떡 벌리며 감탄을 하더군요. 서울에서는 그냥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제 옆에 딱 붙어서 상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처음 대면하는 이 자리가 불편할 법도 한데 그런 기색 하나 없이 조곤조곤 말도 잘 붙이고 살갑게 먼저 다가올 줄도 아는 며느리가 참 예뻐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의 짝으로 손색이 없겠다 싶었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두 사람을 저는 망설임 없이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머니, 집은 은진네 쪽에서 해오겠다고 해요. 혼수도 큰 건 은진네 쪽에서 준비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크게 준비할 게 없다고 하시네요. 아니, 신혼집도 모자라서 혼수까지? 예, 그러지 말라고 해라. 부담스럽게. 엄마도 돈 충분히 있어. 내가 이럴 때 아낌없이 쓰려고 돈 모아놓은 건데. 에이, 저희도 돈 있어요. 어머니, 가전제품 같은 건 저희 돈으로 준비하면 돼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라 하시더라고요. 부담 가지지 마시라고. 저는 처음엔 그게 고맙기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형편이 막 돈을 펑펑 써도 될 정도로 넉넉하지는 않았어.
결혼 비용을 모두 대줄 수 없긴 해도 혼수나 신혼집을 사는데 보태주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싶었죠. 아들 입장에서는 처가댁이 일방적으로 신혼집도 해주시고 혼수도 몇 가지 해주시고 나면 괜히 그쪽에 빚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래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을 해달라고 전했어요.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쪽에서도 막 어머니가 신경 쓰고 그러는 거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어.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다. 눈치껏 알아서 잘 행동을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아 그렇구나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거나 부족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도울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은 괜한 부담을 가지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했고 저도 괜히 여기서 더 고집부렸다가 결혼이 어긋날까봐 차마 더 이야기를 꺼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돈댁과 상견례 겸 식사 자리가 잡혔습니다. 사돈어른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고 했고 사부인은 오랜 시간 동안 교직에 있다가 정년 퇴임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시골 출신인데다가 해온 거라고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것밖에 없었던 저는 살짝 작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지만 사부인과 사돈어른은 그런 것 따위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제게 편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애가 어려서부터 집안일은 안 해봤는데 결혼 후에 어떻게 살림을 배울지 걱정되네요. 그래도 사부인께서 다그치지 않고 잘 가르쳐 주실 거라 믿어요. 아휴, 저도 별다른 건 못하지만 간단한 반찬 정도는 알려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웃고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마쳤을 땐 아,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려나 보다 하고 한시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아들에게 은근슬쩍 투덜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나 많이 준비를 해 가는데 왜 자기네 집은 조금도 보태줄 생각을 하지 않느냐면서 말이죠. 솔직히 조금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안 해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았단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혼이란 게 양가가 다 마음이 편하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에선 누구도 100% 만족하기 힘들다는 걸 여기서 실감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부족한 나 때문에 괜히 우리 아들 혼사를 망치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도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엔 정말 모든 게 잘 이루어질지 서로 감정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건 아닐지 실제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다는 말에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머리를 털어내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예식 당일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결혼식은 축복 속에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행복한 결혼식이었지만 묘하게 속사정이 조금씩 꼬이는 듯한 이 기분. 저는 이미 한 번 인생에서 큰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라 왠지 이런 사소한 잡음이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살짝 들었습니다. 부디 제 느낌이 틀리길 바랐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복잡해지리라곤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적어도 제 앞에서는 크게 불만스러운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가끔씩 명절이나 제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 저희 집으로 내려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 정도로도 만족했습니다. 적어도 파혼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무슨 사고길래 병원에 입원을 해? 무슨 사고인데 많이 다쳤어? 차에 치이는 바람에 다리뼈가 골절됐어요. 적어도 한 달은 깁스를 해야 할 것 같다네요. 이번 아버지 제사 때는 못 내려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얘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다리가 부러졌는데 제사 못 오는 게 그리 중요하다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 다른 곳 다친 데는 없고. 네, 다행히 다리만 부러지고 다른 곳은 멀쩡하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천만 다행이다. 그래, 나중에 상황 정리되면 병원 어디인지 말해다오. 엄마가 올라갈 테니까. 아들이 사고를 당했단 소식을 듣고 심장이 미친 듯이 벌렁거렸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히 다리 외에는 다친 곳이 없다고 하기에 그나마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며 제게 입원한 병원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가게를 며칠 쉬기로 하고 곧장 아들이 있는 서울의 병원으로 기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한쪽 다리에 통깁스를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좀 조심하지 그랬냐며 괜한 타박을 하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상하게 며느리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주말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은지는 어디 갔니? 일요일인데 출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오늘 강원도에서 친구들이 온다고 해서 만나고 오라고 했어요. 어차피 있어봤자 할 것도 없고 지루하기만 할 텐데요, 세상에, 남편이 이렇게 사고가 나서 깁스를 하고 누워있는데 친구들을 만나러 간 거야? 아이고 참. 친구들이야 얼마든지 만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나면 만나던지 하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간섭할 필요 있나요, 제가 아예 거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픈 아들을 내버려 두고 며느리가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심 속상했습니다. 조금 꼬인 시어머니 같이 보이기도 하실 테지만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한쪽 다리를 쓰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 옆에서 병간호라도 좀 하고 있어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더군요. 몇 시간 후 며느리가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괜히 잔소리로 들릴까 싶어 별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아들은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합의금도 받았고 회사에서 휴가도 받아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다리가 완전히 낫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니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는 약간의 제약이 있어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퇴원 수속을 밟는데 며느리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 혹시 딱 일주일 동안만 저희 집에 계셔 주실 수 있을까요? 응, 일주일. 왜 무슨 일 있니? 어머님도 아까 들으셨겠지만 저 사람 아직 다리가 다 낫지 않았잖아요. 어차피 목발 짚고 다니면 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고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일주일이나 연가를 내기에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 일주일 동안 간병인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